현대소설 네 번째입니다. 이태준의 해방전후라는 소설이고요. 일단 제목만 봐도 시대적인 배경이 언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는 그 즈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이태준의 작품은 보시면 사실적이고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러니까 작가의 그 어떤 삶의 모습, 그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작가의 생각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태준의 행적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고요. 주제는 해방을 전후로 한 지식 지식인의 갈등과 변화 이런 얘기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지식인의 갈등과 변화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해방 전에는 왜 갈등을 할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일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념 갈등이죠. 예, 이념 갈등. 그래서 뭐냐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내용을 볼게요. 현은 집을 팔지 않았다. 이제 얘가 주인공이에요. 예, 얘가 주인공인데 집을 팔지 않았대요. 집을 팔지는 않았다라는 구절만 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팔지는 않고 어디를 떠났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니까 팔지는 않았다에 좀 다른 의미도 있겠네요. 이제 돈이 없었지만 집을 어쨌든 버텨내서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팔지 않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디를 떠나는데 또 어딘가로 떠나는데 집을 팔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유럽입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 라바우를 지킨다고는 하나 멀어야 2, 3년이겠지. 자, 이 말은 구라파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했고 태평양에서도 일본군이 아직 지키고 있어. 하지만 2, 3년 안에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이 이게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이죠. 이 전쟁이 2, 3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말인즉슨 일본군이 패망해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나 하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집을 팔고 아예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심산으로 그런 마음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이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잡혔다는 건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나는 것이다. 그곳에 공의를 아는 것이, 공의는 이제 그 의사,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아니면 뭐 보건소에서 일하는 이런 공공의사, 공공의료를 말하는 거죠. 공의를 아는 것이 반연으로, 인연으로 강원도 어느 산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더라도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공의라는 거죠.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것이요.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나 지금은 면소와 주재소뿐의 한적한 구읍이다. 구니까 시골이죠. 어느 시골에서나 공의는 관리들과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하미요. 여러분, 이 무관한 일을 물론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뭔가 친밀하다 이런 의미인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의가 관리들과 무관하니까 그 덕으로 징용을 면하겠다?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말이 돼요. 공의는 관리들과 친하니까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친하다. 다음으로 잡곡의 소산지이니,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나는 곳이다. 식량 해결을 위해서요. 아무래도 식량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그 식량이 많을 테니까 가격이 좀 싸겠죠?
먹고는 살 거란 얘기죠. 그러고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도 현이 그곳을 택한 이유의 하나였다. 자, 현이 그곳을 택한 이유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징용이나 면할까 해서 식량 해결을 위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이유인 거죠. 그러나 와서 실정에 부딪혀 보니 이 세 가지는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쉬운 게 아니다. 쉽지 않다. 면사무소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면장으로 나라의 선상을 타나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가 자꾸 뭐 이렇게 지침을 하달해요. 뭐 걷어서 내라, 누구 징용해서 올려 보내라, 뭐 이런 걸 자꾸 지침을 하달합니다. 그럼 면장이 이거를 말을 안 들으면 나라에서 이 면장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면장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모범면장으로 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일제를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 백성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이고 재물이고 간에 가져다가 바치는 이런 면장인 거죠. 그런데 성미가 강직해서 바른 말을 잘 쏘는 공의와는 이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것과 간접 제시하는 것이 있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평가해서 제시하는 거죠.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직접 제시, 성미가 강직하다, 직접 제시죠. 자, 그래서 공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의는 이 면장을 싫어하겠죠. 이 친일파 면장, 모범 면장을 싫어할 겁니다. 공의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가 뭘 원했어? 관리들과 친하니까 보통, 관리들과 친하니까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해서 왔는데 안 친해. 안 친해.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안 친해요. 공의는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인해 서울을 가버리고 말았으니 징용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자, 이게 첫 번째 망들어졌죠. 그 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지면한 얼굴을 대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1년에 단 2번 춘추 재앙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나는 김직원님으로, 여러분 이 김직원님의 따옴표가 돼 있는 이유가요, 이 직원 때문이에요. 이 직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 윤직원 영감 태평천하, 거기서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이 직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향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 요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교니까요, 여러분 뭔가 좀 유교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직원님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인물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유교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친군의 양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이 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의 아직도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인 선비였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김직원님은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 선비였어요. 이것도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낚시터도,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낚시터의 문제.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잠깐만, 식량 문제가 이건 식량 문제, 요것도 식량 문제구나. 요게 식량 문제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네. 친군의 양식은커녕,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조달받기도 힘들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여기 줄 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친군의 좀 빌부터 보려고 했는데, 낚시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는 가까운 것 같았는데 자주 다니기에는 좀 멀다. 그리고 하필 주제소 앞을 지나야 된다. 이 주제소는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또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어떤 선봉장들이 순사죠, 순사.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고 옥죄고 이랬단 말이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파출소 앞을 지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맨날 시비 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하루는 우평국 모퉁이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무라라는 조선 순사가 눈에 띄었다. 일단 조선인 순사예요. 조선인 순사인데 이름은 가네무라. 뭐 당연히 일본 이름으로 이제 바꿨겠죠. 조선인 순사니까 이제 친일파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조선인 순사들입니다. 조선인 순사. 혀는 낚시 도구부터 즐거불에 뒤로 감추며 요게 이제 좀 특이하죠. 낚시를 하는 거를 왜 감추지?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니 촌사람들이 무슨 나무 껍질 벗겨온 것을 면석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양이다. 우통은 속옷바람이나 다리는 각반을 치고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 날래 끝날 것 같지 않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게 이제 이태준이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북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죠.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혀는 이번도 다시 돌아서 뒷산등을 넘기로 하였다. 길도 없는 가닥숲을 젖히며 비뒤에 미끄러운 비탈을 한참이나 헤매어서 비로소 펑퍼짐한 중턱에 올라설 때다. 멀지 않은 시야에 곰처럼 시꺼먼 것이 우뚝 마주서는 것은 순사 부장이다. 그 기네무라 조선 순사 피할레다가 순사 부장을 만났네요. 혀는 산짐승에게보다 더 놀라 들었던 두 손의 낚싯도구를 이번에는 펄썩 놓아버렸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낚시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보시면 당신 어데가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시면 부장이 눈을 부릅떴다고 하지 않았죠. 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의 입장에서 완전 지금 현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람 좀 쏘이러요. 그제야 현은 대패반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때였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현한테.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남양하여 큰 전구 코트만치 장방형으로 새끼줄이 치어져 있는데 부장과 면장의 대화로 보아 신사 털을 잡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외진되지 않습니까? 산 등성이고 여기 이 시간에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신사 털을 잡으려고 왔나봐요. 신사는 뭔지 아시죠? 그 일본인들의 일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 거기다가 묻고 기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도 지금 이제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했다 이러면서 거기 그 신사에는 그 일제강점기 아니 그 2차 대전 때 전범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인데 그 신사를 계속 이 총리들이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나쁜 놈들을 위로하고 걔네들은 걔들을 나쁜 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신사 참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사라는 게 그런 거고요. 혀는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놓아버린 낚시도구를 집어올릴 용기도 없거니와 집어올린 데짜 새끼줄을 2번이나 넘으며 신사터를 지나갈 용기는 더욱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그로를 끄는 행동이죠. 아까 주제소 있으면 그 앞에를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신사터를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약간 그들에게는 약간 신성한 뭐 좀 중요한 그런 땅일 텐데 거기 이제 새끼줄을 또 쳐놨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새끼줄을 쳐놨다는 건. 근데 그 새끼줄을 넘으며 신사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는 거죠.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은데.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뭐라고 수근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본다.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드는 채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딴청 피우는 척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페랭이 꽃 한 송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얼마 만에야 부장과 면장이 일시에 딴 쪽을 향하는 틈을 타 수갑에 채였던 것 같던 현의 손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날쌔게 그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들을 집어들고, 자 여러분 여기에 와서야 왜 얘가 그 낚시 도구를 그렇게 좀 감추고 떨어뜨리고 놀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낚시질하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죄였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왜냐, 그 시국에 지금 위에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현은 이 전쟁이 일본이라는 이 제국의 패망이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의 이런 전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국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이 상황에 낚시질이나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국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위태로운 때에 태만하게 낚시질을 하는 이런 태만한 증거물을 낚시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낚시도구를 들고 있던 것을 들킬까봐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들고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내려오고 만 것이다. 낚시질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 거죠. 그 다음 보면 아버지 왜 낚시질 안 가고 돌아오슈? 현은 아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미처 생각나지도 않았거니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가다가 그 순사아들 만났는데 쫄아가지고 못 갔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 그보다 먼저 현의 뒤를 따라온 듯한 이웃집 아이 한 녀석이 너희 아버지 부장한테 들켜 돌아온단다 하는 것이었다. 옛날은 진짜 무서운 게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을 벌써 이 동네에 있는 아이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단 얘기야. 낚시를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았음직한 날은 을에 찾아왔다. 상종한다기보다, 여러분, 상종한다라는 것은 이제 친하게 지낸다, 친구로 지낸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친구로 지낸다기보다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죠. 내가 모시는 거야. 모셔볼수록 깨끗한 노인이요. 깨끗하다는 것은 이제 성품이, 이 고을에선 엄연히 존경을 받아야 오를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 성격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였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일제에 노란하지 않고, 일제에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은 가끔 기인여옥이란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자에 사람 인자에 같을 여자에 굿을 옥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옥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과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옥과 같은 사람이란 이런 일을 가리킴이라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직원을 보고 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인현 3.1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 한 번도 자의로는 총독부가 생긴 서울엔 오기를 피하니다. 누가? 그 노인이요. 그 노인이, 그러니까 3.1운동 때 감옥살이를 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창씨를 안 하고 견디는 것은 물론 창씨 계명을 말하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부터 다시 상투요 가시였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혼을, 조선의 어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상투를 틀고 다니면요, 이 주재소 이런 순사들, 아까 이런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합니다. 맨날 뭐라고 해요. 보면 왜 단발령이 내려졌거든. 머리 이거 상투 틀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다는 거죠. 현과는 워낙 수십 년 연장인데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현이 한문이 부치여 부족하여, 이런 뜻이에요. 한문이 부족하여.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왜냐면 그분은 한시를 지을 테니까, 이제 거의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를 지을 테니까 현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이 신문학에 무관심하여, 이제 그분은 또 현대시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무관심하여 현대문학을 논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유감일 뿐.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의 문학을, 둘 다 문학하시는 분인데, 시 짓고 하시는 분인데 서로의 문학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좀 유감이다. 불행한 족속으로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죠. 불행한 족속으로서 억천 암흑 속에 일제강점기 인류의 한 가닥의 광명을 향해, 광명 빛이죠, 광복이죠, 남몰래 더듬는, 속으로 생각하는 그 간곡한 심정의 촉수만, 그러니까 이제 광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한두 번 만남으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 간담, 쓸개와 간이죠. 쓸개와 간, 간과 쓸개, 담이 쓸개 담자. 그래서 간담상조라는 말이 있어요. 간담상조. 간과 쓸개처럼 서로 긴밀한, 친밀한 사이를 뜻하거든요. 요게 이제 간담상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단은 지금 김직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직원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직접 제시했고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했고 김직원과 친해진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 제시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김직원에 대한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모두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를 통해 김직원과 친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보면 하루 저녁은 주름자 피었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정체 맑은 기운이 도는 거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찾아왔다. 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예전에는 또 남자들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타인인데 타인에게 가족도 아니고 눈물을 보였다는 것은 뭐 그 정도로 친한 사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내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소. 김직원은 그저 손이 부들부들 떨며 있었다. 조카 하나가 면서기로 다니는데 그의 매부, 즉 이분의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징용당해 가던 도중에 도망해왔다.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이곳 면장이 알고 그 처남더러 잡아오라고 했다. 이 기밀을 안 매부 청년은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호칭들이 막 나와요.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세요. 김직원 영감이 있고 김직원의 여동생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 형제예요. 여자 형제의 아들. 잠깐만. 여자 형제여야 돼? 아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 여자 형제는 아니어도 돼요. 이게 그냥 뭐 형제거나 남매거나 어쨌든 형제 사이입니다. 김직원의 형제가 있고 이 형제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라는 건 여자 형제도 마찬가지. 여자 형제든 남자 형제든 어쨌든 이 형제의 아들을 우리가 조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직원의 조카예요, 얘는. 그죠? 이 조카고 조카 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조카 자식. 자, 이거 조카인데 이 조카의 누나. 그러니까 이제 요 형제의 딸이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얘랑 형제인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 형제의 아들이고 형제의 딸이란 얘기야. 아들, 딸 이렇게 둘이 남매인데 이 누나의 남편. 그래서 요 남편과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형제의 아들 그다음에 이거 말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얘가 뭐지? 사위죠, 사위. 그죠? 사위라고 쓸게. 그러니까 이제 요 형제 입장에서 형제가 좀 거슬리니까 그냥 여동생으로 할게. 뭐 상관없으니까. 자, 김직원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의 아들이 있다. 예? 여동생의 아들. 여동생의 아들이야. 여동생의 사위. 예? 여동생의 사위.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의 요 아들이고 요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둘이 남매인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사람이 매부예요. 매잖아, 매. 남매 할 때 매의 부, 남편부. 매부.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선 얘가 처남이야. 얘가 처잖아. 자기 부인이니까. 처의 남자 형제, 처남. 물론 이제 손 아래를 처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처남이고 얘가 매부. 이렇게 이 매부와 처남 사이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들 사위인 거고, 김직원 입장에서는 조카고, 얘가 뭐더라? 조카 사위. 이 조카 사위예요. 김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봐봐. 체크를 해보자.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있는데 그의 매부.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 조카. 같은 사람이야.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그의 매부, 이 조카의 매부. 그러니까 조카의 매부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매부. 즉 이분의 조카 사위. 자, 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김직원. 이분은 김직원.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지금 징용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얘가 면석이인 거고. 됐죠? 얘가 면석이, 얘가 징용을 당한 겁니다. 네, 도망을 왔어요. 몸을 피해서 처가에 왔다. 그러니까 처가니까 얘가 처잖아. 그러니까 요 집에 왔다는 거죠. 요 여동생 집에. 그러니까 김직원의 여동생 집. 여기로 얘가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처가에 왔는데 이곳 면장이 그걸 알고 처남더러 잡아오라고 해서 얘한테. 얘 보고 잡아오라고 한 거야. 네 누나의 남편을 잡아와라 라고 한 거죠. 이 기밀을 한 매부 청년, 얘가 매부 청년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처남 청년이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 산을 에워싸고 토끼 잡듯 붙들어다 주제소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여도 좀 이렇게 감춰주고 숨겨주고 할 법도 한데, 얘는 그냥 같은 민족인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가족이잖아. 먼이긴 하지만, 먼가? 이것도 그렇게 멀진 않은데,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죠?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뭐 사촌 되나 모르겠네 정확히. 1촌, 1촌, 2촌, 3촌, 4촌. 네, 4촌인데 3촌이구나. 이게 아마 부부는 0촌일 거야. 제가 알기로. 맞나? 미안해, 정확히 모르겠어. 3촌인 것 같은데. 어쨌든 3촌 4촌밖에 안 돼. 네? 3촌 4촌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잡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행길에서 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운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내가 조카 자식을 때리면서 가슴이 아파서 아닐걸요? 그게 아니죠.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마 울었겠죠. 강박한 처남이로군. 이건 현의 말이죠. 현도 탄식했다.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답디다만 대신 가기로서 대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이죠.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매부 녀석을 경방단들을 끌고 올라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꺼정 붙들어다 함정에 넣어야 옳소? 지금 젊은 놈들은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 자존심이 없다. 신념이 없다.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옳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요즘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저 내가 살 길, 돈이 되는 길,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요즘 것들은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말이 이때도 있었네요, 그죠? 요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것이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아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분들은 정말로 대신 잡혀가고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죽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안 하고 친일하고 이런 사람들 막 욕하고 하는데 니네도 다 그 시대에 갔으면 친일했을 새끼들이에요. 왜? 신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신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타깝다. 그러니 지금 세상의 부모기론이 그걸 어떻게 공공연히 책망하십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대놓고 얘를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행길에서 매질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주재소에서 봤을 때는 저 새끼 뭐야? 아니 일본 그 징용 가다가 도망간 새끼를 편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조카 자식 면석이를 매질을 해? 이러면 이제 이건 잡혀갈 만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뭐 잡혀가진 않더라도 이제 눈에 날 만한 일이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주제소 눈 밖에 날 것을 걱정하는 거죠. 분에 견딜 수가 있어? 면소서 나오는 놈을 노상이면 어떻소? 노상 길 위면 어떻소? 잠자코 한참 대설대가 끊어져 나가도록 패주었죠. 맞는 지놈도 까닭을 알깨고 보는 사람들도 아는 놈은 알았겠지만 알면 대사요? 알면 뭐 큰일이요? 알면 뭐 대수요? 맞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딱 보면 알겠지만 좀 강직하시고 혈기가 좀 있으시죠? 다혈질이죠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책망을 하고 줘 패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서울 문인보국회. 여러분 이 이름만 봐도 문인들 문학하는 사람들 보국 나라에 보답하자.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을 위해서 문인들이 보답해야 된다. 이런 회의입니다.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문인 걸기 대회가 있으니 올라오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현이 지금 주제소에 눈밖에 난 거죠. 장문 전보가 온 것을 모를 리 없고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문인들의 걸기 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주제소뿐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 초장인, 이건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방공감시 초장.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장이라는 건 맨 처음에 하는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공감시를 맨 처음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뜻인데, 우편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진 듯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를 붙이러 나갔더니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묻더라는 것이다. 이거 간접 인용이죠.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그 우편국장의 말을 간접 인용했습니다. 김직원은 처음엔 현더러 문인 걸기 대회에 가지 말라 했다.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현은 가지 않기가 도리어 겁이 났다. 그랬는데 다음날 두 번째, 그 다음날 세 번째의 좌우간 답전을 하라는 독촉 전보를 받았다. 이것을 한 김직원은 그날 일찍이 현을 찾아왔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독촉 정보를 받았다는 걸 제일 먼저 안 것은 우편국장이겠죠. 그죠? 이 우편국장이 그 주재소에다가 알렸겠죠. 그럼 이제 주재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김직원이랑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와서 또 얘기를 해줬겠죠. 동네 사람들도 막 알고 그래요. 떠들고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 노혼한 것들, 늙은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랴까마는.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떻게든 부지했다가 그의 한몫 맡아주시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현공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자리를 맡아줘야 되니까 목숨은 부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지용만 면할 도리를 해요. 징용만. 그러니까 잡혀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만 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인보국회 그 행사도 참석만 하면 되거든. 가서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참석만 하면 어쨌든 책망은 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날은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느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얘는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여행 증명. 이게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 거죠. 만일 안 떠나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는 서울 가면 자기의 회중식의 수선을 좀 부탁하겠다 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도 못하게, 서울 갔다 왔다고 거짓말도 못하게끔 이런 걸 이제 맡기고, 현은 역시 살고 싶다 속으로 했겠죠. 작가의 심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겠죠. 또 한번 비명을 하고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순사의 수선할 시계를 맡아가지고 구전비 뿌리는 날 서울 문인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일제의 그 억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방 전의 상황이죠. 지금 여기는, 그죠? 해방 전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제 이렇게 억압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억압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도피를 한 거죠. 시골로 일단 도피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억압을 만나게 되고,
그 억압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서울 문인 보국회를 또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소극적인 또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적 갈등이 있는 이런 지식인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뒤에는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태주는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북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가 더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자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배운 사람들은 진보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진보는 똑똑하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배운 사람들은 진보가 될 확률이 높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보수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예,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문학 뭐라 그러지? 여러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태준도 역시 사회주의자였어요. 예, 그래서 얘는 사회주의 사상에 약간 경도가 돼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김직원을 거기서 만납니다. 서울에서 김직원을 만나는데 그때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고 지사고 유일하게 존경받을 사람이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김직원은 여러분 보수겠어요? 진보겠어요? 당연히 보수입니다. 이분은 옛날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본 그 그러니까 이태준이 아니라 현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념 때문에 그래서 이념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이런 어떤 일제 억압 그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생각, 심리, 대처 이런 것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자전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문제를 좀 빠르게 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4번이 정답이죠. A는 중심인물의 처지와 관련한 인물들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공이랑 어떤 관계고 김직원이랑 어떤 관계고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는 중심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 그 낚시 가다가 걸린 거 어디야? 요 장면이죠. 요 장면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현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3번입니다. 읽어보세요. 디귿. 그 다음에 3번은 시구에 태반한 증거물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왜 이래 적절하지 않은 거 뼈아픈 충고를 듣게 되는 김직원으로부터 아니죠. 김직원으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뼈아픈 충고를 듣게 되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충고라고는 마지막에 그냥 문인 보국회 가라 뭐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뼈아픈 충고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게 낚시통이랑 관련이 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좀 문제가 다 껄렁껄렁해요.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3번이죠. 김직원이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후회할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후회할 행동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후회를 안 하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현이 걱정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뭐 그딴 게 대수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틀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이 정답.